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창가로 마지막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서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짐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3년. 계약으로 묶여있던 시간의 끝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미련 없이 단호했고 움직임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침착했다. 그녀가 챙기는 짐은 단출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직접 디자인한 스케치북이 담긴 에코백이 전부였다. 지난 3년간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맞춰 사들였던 화려한 옷과 보석 명품 가방들은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것들은 서유진의 것이 아니라 강태준의 아내라는 허상에 속한 물건들이었다. 계약이 끝난 지금 그 허상과 함께 모든 것을 벗어던질 시간이었다. 후, 유진은 마지막으로 옷장의 문을 닫으며 나지막한 한숨을 내쉬었다. 슬픔이나 아쉬움이 섞인 한숨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던지는 듯한 해방감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텅 빈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 그녀는 이 집의 온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곳은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성격처럼 결코 따뜻해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닿았던 흔적들은 이미 말끔히 지워져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꽂혀 있었지만 오늘은 텅 빈 화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재의 책들은 그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고 그가 즐겨 마시는 원두는 새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아내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강태준이었다. 유진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그를 기다렸다. 심장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강태준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냉막한 기운을 풍겼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빈틈없는 인간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유진과 그녀 옆에 놓인 작은 캐리어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준비는 다 됐나? 그의 첫마디는 안부 인사가 아닌 사무적인 확인이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의 마지막 절차를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진 역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그의 이름 옆에는 이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확인하고 서명해. 계약 조건대로 위자료는 지정된 계좌로 오늘 중 입금될 거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서류를 보고 망설이거나 눈물을 보이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었지만 이 막대한 부와 지위를 포기하는 순간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여자는 드물 것이라 생각했다. 어쩌면 약간의 소란을 피울지도 모른다고 그는 내심 귀찮은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어 꼼꼼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내용을 훑어보았다. 법대 출신인 그녀에게 이 정도의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모든 조항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방에서 자신의 만년필을 꺼냈다. 사각, 고요한 펜트하우스에 만년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필체는 단정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 다시 태준 쪽으로 밀어주었다. 모든 계열이 AYBI의 로이카. 지난 3년간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감사하다는 말에는 가시도 원망도 미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정말로 하나의 비즈니스가 끝났음을 알리는 비서의 보고처럼 들렸다. 강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그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여자를 처음으로 제대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값비싼 브랜드가 아닌 편안해 보이는 원피스. 그녀는 늘 그랬듯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고요함은 순종이 아닌 어떤 단단한 의지처럼 느껴졌다. 특히 그녀의 눈빛,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더 이상 그에게 맞춰져 있지 않았다. 그 눈은 이미 다른 곳 그가 모르는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게 다인가?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깔렸다. 네. 유진이 되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말을 기대했던 걸까? 돈을 더 요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원망 섞인 작별 인사라도. 하지만 그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담백해서 태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계약은 완벽했고 조건도 만족스러웠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현관을 향해 돌아섰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등은 꼿꼿했다.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람처럼 보였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지난 3년의 시간이 그리고 서유진이라는 존재가 그의 공간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강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닫힌 문을 응시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늘 존재했지만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사라지자 집안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듯 텅 비어버렸다. 그는 이 기묘한 공허함에 인상을 찌푸렸다. 계약이 끝났으니 시원해야 마땅했다. 이제 할아버지의 성화도 귀찮은 아내 역할, 놀이도 끝이다. 자유로워진 것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이 찝찝한 기분은 무엇일까? 마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불쾌한 감각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그저 익숙함이 사라진 데서 오는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한채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태준 씨, 다 끝났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채린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노골적인 기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태준은 잠시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이내 평소의 냉정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방금 끝났어. 정말 그럼 이제 우리 저녁 약속 잊지 않았지? 준비하고 나갈게. 그는 유진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 일부러 채린과의 약속에 집중했다. 그래, 서유진은 과거일 뿐이다. 이제 그의 옆자리는 원래 주인인 한채린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드레스룸에 들어선 순간 그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췄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웠던 유진의 옷들이 모두 사라지고 텅 빈 공간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사준 옷들이었지만 그녀는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마치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듯이
그는 까닭 모를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졌다. 서유진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의 예상을 벗어나는 여자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는 곧 있을 채린과의 저녁 식사를 생각하며 텅 빈 공간에서 애써 눈을 돌렸다. 한편 펜트하우스를 나온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자유의 공기였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연희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화려한 강남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진성그룹의 마천루를 보며 유진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 3년은 연극이었다. 그리고 이제 막이 내렸다. 진짜 서유진의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녀의 눈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등지고 도착한 연희동은 다른 세상이었다. 높은 빌딩 대신 나지막한 붉은 벽돌 건물이 늘어서 있었고 번잡함 대신 고즈넉한 골목의 정취가 느껴졌다. 서유진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바로 그런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았지만 멋스러운 3층짜리 건물이었다. 1층은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로 2층과 3층은 그녀가 살아갈 집으로 꾸며질 공간이었다. 지난 3년간 강태준의 아내로 살며 받은 품위 유지비와 계약금의 대부분을 그녀는 이 건물을 매입하고 수리하는 데 쏟아부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 위한 오랜 꿈의 실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익숙하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직 공사가 한창인 공간은 시멘트 냄새와 페인트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도 달콤한 향기였다. 텅 빈 공간의 중앙에 서서 그녀는 눈을 감고 앞으로 이곳이 채워질 모습을 그렸다.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커다란 통창 영감을 주는 책들로 가득 찬 서가, 그리고 그녀의 열정이 담긴 설계도들이 펼쳐질 거대한 작업 테이블. 스튜디오 유진. 그녀는 이미 간판까지 디자인해둔 상태였다. 더 이상 진성그룹 강태준 회장의 아내라는 수식어 뒤에 숨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 유진으로 세상에 설 것이다. 며칠 후 유진은 첫 번째 의뢰를 받았다. 거창한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그녀의 스튜디오 근처 낡은 한옥을 개조해 북카페를 열고 싶어하는 젊은 부부의 의뢰였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조건은 까다로웠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라면 고개를 저었을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낡은 한옥의 고즈넉함 속에서 보석 같은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설계에 매달렸다. 한옥의 뼈대는 그대로 살리되 현대적인 감각의 빛과 공간 활용을 더하는 것.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그녀는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인부들과 함께 땀 흘렸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페인트가 묻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은 살아있는 생기로 반짝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감이 피어올랐다. 펜트하우스의 값비싼 실크 드레스보다, 거친 작업복이 잘 관리된 손톱보다 연필 자국이 묻은 손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훨씬 더 잘 어울렸다. 한편 강태준의 일상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유진은 늘 조용했고 그녀의 존재감은 공기처럼 희미했으니까. 하지만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실에 스며들던 은은한 커피 향이 사라졌다. 새로운 가사 관리사가 값비싼 원두로 커피를 내왔지만 그가 늘 마시던 그 맛이 아니었다. 너무 쓰거나 너무 묽었다. 유진이 그의 컨디션에 맞춰 매일 미묘하게 조절하던 그 절묘한 균형을
아무도 흉내내지 못했다. 드레스룸에서는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를 고르느라 아침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유진은 그의 셔츠깃과 소매의 각을 예술의 경지로 다려놓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셔츠들은 어딘가 2% 부족했다.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완벽주의자인 그의 신경을 긁기에 충분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밤이었다. 예전에도 유진이 그를 살갑게 맞이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현관에 희미한 불이 켜져 있고 그가 늦은 저녁을 먹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간단한 죽이나 샌드위치가 온기를 유지한 채 식탁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서에 없는 그녀의 배려였다. 그는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고 때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냉기뿐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허기진 배를 안고 잠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까닭 모를 공허함과 짜증을 느껴야 했다. 한채린이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왔다. 어느 주말 채린은 보란듯이 펜트하우스를 자신의 취향으로 바꾸려 했다. 그녀는 유진이 골랐던 차분한 베이지색 소파를 원색의 화려한 소파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미니멀한 그림 대신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유명 작가의 추상화를 걸자고 했다. 태준 씨, 이 집은 너무 밋밋해. 당신의 지위에 맞게 좀 더 화려하고 감각적으로 바꿔야지. 유진 씨는 이런 쪽엔 영 재능이 없었나 봐. 채리는 은근히 유진을 깎아내리며 말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만들어 놓은 고요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안식을 주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채린의 요란한 취향은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뿐이었다. 됐어.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그가 무심하게 대답하자 채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왜? 설마 아직도 그 여자 흔적이 남아서 그래. 피곤해서 그런다. 일 얘기 아니면 그만하지. 태준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서유진이 떠난 후 모든 것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후회가 아니라고 그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한 부적응길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시간이 흘러 연희동의 낡은 한옥은 마침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고요서사 구야오슈샤, 오래된 집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북카페는 문을 열자마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한옥의 고즈넉한 멋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공간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특히 석가래를 그대로 노출시킨 천장과 마당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거대한 통창은 단숨에 이곳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사람들은 고요서사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연희동 핫플레이스, 인생샷 카페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디자이너 유진의 이름이 있었다. 디자이너가 누구래요? 공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유진이라는 신인 디자이너래요. 감각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유진은 카페 구석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스튜디오에는 벌써 새로운 프로젝트 문의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었다. 그녀의 재능이, 그녀의 세계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3년간 억눌렀던 날개를 활짝 펴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중요한 해외 계약을 성사시키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축하 파티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돌아온 집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다. 그는 허탈한 마음에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소파에 몸을 묻었다. 성공의 기쁨도 이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습관처럼 경제뉴스 어플을 켜서 스크롤하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경제 섹션이 아닌 문화 섹션의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연희동의 재발견 낡은 한옥에 숨을 불어넣은 신예 디자이너 유진. 기사에는 고요서사의 아름다운 내부 사진들이 여러 장 실려 있었다.
그는 사진들을 무심코 넘겨보다가 마지막 사진에서 시선을 고정했다. 카페의 통창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흐릿했지만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가녀린 어깨선 꼿꼿한 자세. 서유진.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그 여자는 디자인 같은 걸 할 줄 모른다. 늘 집에서 조용히 책이나 읽던 여자였다. 그가 아는 서유진은 이런 창의적이고 대담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진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비서를 통해 디자이너 유진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할까 하다가 이내 생각을 접었다. 이미 끝난 사람에 대해 뭘 더 알아본단 말인가.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고요서사의 따뜻한 공간과 익숙한 뒷모습의 실루엣이 사라지지 않고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강태주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성그룹의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은 제주도에 들어설 7성급 럭셔리 호텔 엘리시안 제주 The 엘리션 제주 프로젝트였다.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예술 문화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것이 강태준의 야심찬 목표였다. 그룹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인 만큼 그는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며 사소한 부분까지 완벽을 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내 최고의 디자인 회사들로부터 받은 제안서들은 하나같이 진부하고 상상력이 부족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만큼 화려하긴 했지만 그 어디에도 엘리시안만의 철학과 이야기가 담겨있지 않았다. 이게 최선입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에서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프로젝트 팀원들은 그의 질책에 고개를 숙였다. 전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돈만 바른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싼 호텔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입사 3년 차의 젊은 실무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혹시 블라인드 공모전 결과 보고서를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블라인드 공모전은 호텔 내 작은 라운지 공간 디자인을 위해 신진 디자이너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열린 작은 이벤트였다. 태주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시간 낭비할 것 없네. 이름 있는 회사들 제안도 이 모양인데. 아닙니다, 회장님. 정말 놀라운 제안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스튜디오지만 컨셉과 철학만큼은 어떤 대기업보다도 깊이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태주는 실무자가 건넨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스튜디오 유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들의 제안서가 떠 있었다.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제안서는 단순히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를 넘어 제주의 자연과 역사를 어떻게 공간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고 있었다. 현무암과 억사에 그리고 제주 전통 가옥의 안거리와 밖거리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은 그가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물론 공간의 인문학적 깊이를 더한 제안서는 단숨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디자이너 유진이라는 사람, 당장 연락해서 미팅 잡아. 태준의 단호한 지시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임원 중 한 명이 우려를 표했다. 회장님 검증되지 않은 신인에게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실력은 이미 검증됐잖소. 이 제안서가 그 증거요. 나는 이름값이 아니라 실력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요. 전면 재검토하세요. 스튜디오 유진에게 호텔 전체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기는 방향으로. 강태준의 결정은 언제나처럼 신속하고 확고했다. 며칠 후 진성그룹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엘리시안 제주 프로젝트의 전체 인테리어 디자인을 결정하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회의실에는 강태준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이 프로젝트의 아트 컨설턴트로 참여한 한채린도 우아한 자태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옆자리에 앉아 은근히 친밀감을 과시하며 자신이 추천한 유명 디자이너가 아닌 유진이라는 낯선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태준 씨, 아무리 그래도 신생 스튜디오는 좀 그렇지 않아. 우리 호텔 격이 있는데. 실력으로 판단할 문제야, 체리나. 실력 경력도 없는 사람이 뭘 안다고. 분명 어디서 베껴온 디자인일 거야. 체린이 투덜거리는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어떤 디자이너일까?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중년의 남자일까? 아니면 해외 유학파 출신의 괴짜 예술가일까?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여자였다. 심플하지만 세련된 네이비 컬러의 팬츠 슈트, 깔끔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녀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유진의 대표 디자이너 서유진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서유진. 그가 3년간 한 집에 살면서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는 그저 조용하고 그림자 같던 그의 전 아내. 그녀가 지금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할 천재 디자이너 유진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충격으로 굳어버린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채린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아름답게 꾸민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사라진 줄 알았던, 아니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할 존재가 감히 자신의 영역, 그것도 강태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른 임원들은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묘하고 살벌한 기류를 감지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살폈다. 하지만 정작 폭풍의 눈인 서유진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태준과 채린을 향해 아주 잠깐 시선을 주었다. 그 눈빛은 재회의 반가움이나 당혹감이 아닌 처음 보는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듯한 지극히 사무적인 눈빛이었다. 그녀는 태준을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강태준 회장님, 귀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태준의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단 한 번도 그를 그렇게 부른 적 없던 여자였다. 그 거리감은 지난 3년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도 남았다. 유진은 개인적인 감정을 모두 배제한 채 완벽하게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으며 스크린에 펼쳐지는 그녀의 디자인 컨셉은 회의실에 모인 모두를 압도했다. 제가 제안하는 엘리시안 제주의 핵심 컨셉은 솜 그리고 삶입니다. 제주의 자연이 호텔 안으로 들어와 숨쉬고 방문객들은 그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으며 제주의 전통적인 삶의 철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풀어냈는지 논리전견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뭘 보고 있는지, 뭘 듣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다. 그가 무시했던 여자가, 그가 재능 없고 지루하다고 멋대로 판단했던 여자가 지금 수많은 엘리트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으로 좌중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빛나는 눈, 열정적인 손짓, 그리고 그녀에게 쏟아지는 임원들의 감탄 어린 시선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3년 동안 그녀의 무엇을 본 걸까? 아니, 그는 그녀를 보려고 노력조차 한 적이 없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한채린을 제외한 모든 이가 유진의 제안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임원이 물었다. 정말 훌륭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스튜디오 유지는 신생회사인데 이렇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유진의 대답을 기다리는 순간 침묵을 지키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감정을 억누른 탓에 살짝 잠겨 있었다. 그 부분은 걱정할 것 없어. 진성그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실력만 있다면 규모는 문제되지 않소. 그의 말은 유진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통제에 두려는 미묘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유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회장님의 지원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스튜디오는 저희의 힘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저희는 작지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역량에 대한 우려는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호의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더 이상 그의 그늘 아래 있을 생각이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미팅이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실에는 태준과 채린 그리고 이제 막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려던 유진만이 남았다. 채린이 참지 못하고 유진에게 다가가 쏘아붙였다. 서유진 씨,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일부러 태준 씨한테 접근하려고 이런 쇼를 꾸민 거지. 정말 뻔뻔하다. 유진은 채린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고개를 숙이고 피했을 그녀였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한채린 실장님, 여기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실력으로 평가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프로젝트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뭐 사적인 감정. 그리고 저는 강태준 회장님께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오직 이 프로젝트의 성공뿐이니까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태준을 향해 던지고는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홀로 남겨진 태준은 복잡한 심경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 그가 알던 서유진은 죽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여자가 그의 세상에 나타나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엘리시안 제주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서유진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는 대한민국 최고 그룹과의 협업을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강태준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이유로 거의 모든 회의와 현장 실사의 모습을 드러냈다. 덕분에 두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강태준에게 그 시간은 혼란 그 자체였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새로 배워가는 중이었다. 회의실에서의 유진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컨셉을 관철시키기 위해 논리적인 언어로 임원들을 설득했고 예산 문제를 두고 재무팀과 한치의 물러섬 없이 토론했다. 수십 명의 남자들 앞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진성그룹의 회장 앞에서 그녀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자신감과 전문성은 회의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제주도 건설 현장에서의 그녀는 더욱 놀라웠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화 끈을 동여맨 그녀는 거친 공사 현장을 스스럼 없이 누볐다. 복잡한 설계 도면을 펼쳐들고 현장 소장과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모습, 자재의 질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벽돌을 만져보고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은 그에게 완전히 낯선 풍경이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온실 속 화초처럼 연약한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녀를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태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어느 날 유진은 호텔 로비에 동선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설계로는 VIP 고객과 일반 투숙객의 동선이 겹쳐 혼잡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즉석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몇 개의 선을 긋더니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대안을 제시했다. 모두가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 순간 태준은 문득 2년 전의 어느 날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집 서재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번이나 가구를 재배치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책상의 위치를 창가 쪽으로 옮기고 책장은 벽 쪽으로 붙이면 동선도 편하고 빛도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그녀의 말대로 서재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다. 훨씬 더 아늑하고 효율적인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저 쓸만하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뿐 그 안에 담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또 한 번은 자재 공급업체의 실수로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뻔한 적이 있었다. 모두가 공급업체를 비난하며 언성을 높일 때 유진은 조용히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녀의 차분한 리더십 덕분에 위기는 무사히 넘어갔다. 그 모습을 보며 태주는 또다시 과거를 회상했다. 명절마다 그의 집안은 까다로운 친척들로 북적였다. 모두가 제멋대로 요구하고 불평을 쏟아낼 때 유진은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했다. 그는 그저 아내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사람의 마음을 읽고 갈등을 중재하는 지혜를 그는 하찮은 집안일로 치부해버렸던 것이다. 깨달음은 언제나 후회와 함께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무능함으로, 그녀의 배려를 당연함으로 여겼다. 그는 그녀와 3년을 함께 산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를 3년 동안 투명인간 취급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고 묵직한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 감정의 정체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후회라는 감정은 더욱 선명해졌다. 새롭게 피어난 감정들은 그의 행동을 변화시켰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는 어설픈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회의가 끝난 후였다. 모두가 지친 얼굴로 자리를 정리할 때 태준이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늦었군. 내가 데려다 주지. 그것은 제안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다. 거절은 용납하지 않는 늘 그가 세상을 대해 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희 팀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졌다. 회장님과 팀원들. 그녀는 완벽하게 공적인 단어들로 자신과 그 사이에 선을 그었다. 태주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정중한 거절에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자존심에 미세한 흠집이 났다. 며칠 뒤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디자인 시안 관련 긴급 협의라는 명목으로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사실은 이메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였다. 이 부분의 색감에 대해 디자이너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었어. 그는 형식적인 질문을 던진 뒤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혼자 스튜디오를 운영하려면 힘든 점이 많겠군. 유진은 그의 의도를 파악한 듯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어떤 일이든 힘든 점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라 즐겁습니다. 시안에 대한 질문이 더 없으시다면 이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녀는 다시 한번 완벽한 방어막을 쳤다. 그는 강태준이 아니라 오직 회장일 뿐이었고 그녀의 관심사는 서유진이 아니라 오직 프로젝트뿐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씁쓸함을 곱씹어야 했다. 그가 가진 돈, 권력, 그 모든 것이 그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러한 미묘한 기류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시선이 점점 더 오랫동안 유진에게 머무는 것을 보며 불안과 질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유진을 짓밟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전체 회의 시간 체리는 유진이 선택한
로비의 바닥 자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유진 대표님, 이 국산 화강석은 우리 호텔의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대리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제가 잘 아는 업체가 있는데. 그녀의 말에는 유진의 안목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한 실장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화강석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비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자재는 제주도의 현무암과 가장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질감과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대리석은 아름답지만 습기에 약하고 관리가 까다로워 제주도의 기후와는 맞지 않습니다. 호텔은 화려하기만 한 전시장이 아니라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기능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녀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히려 체린이 피상적인 미적 감각만 내세우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었다. 태주는 체린의 경솔함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유진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제주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다. 태준과 유진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근처의 작은 비계 구조물 아래로 몸을 피했다. 거센 빗줄기가 두 사람을 좁은 공간에 가두었다. 쏟아지는 빗소리 때문에 회장과 디자이너라는 역할도 잠시 희미해졌다. 태주는 비에 젖어 살짝 떨고 있는 유진의 어깨를 보았다. 얇은 블라우스 위로 빗물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걸쳐주려 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다. 그가 막 손을 움직이려던 순간이었다. 유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커다란 백팩에서 방수 바람막이를 꺼내 입었다. 완벽한 준비성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품에서 핫팩을 하나 꺼내 옆에서 같이 비를 피하던 젊은 신입사원의 손에 쥐어주기까지 했다. 감기 들겠어요. 이거라도 잡고 있어요. 그 다정한 모습에 태주는 재킷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챙길 여유까지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빗줄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년을 함께 살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멀게 느껴졌다. 묵직한 후회감이 차가운 비와 함께 그의 심장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회의실과 현장에서 서유진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한채리는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유진의 재능 자체를 대중 앞에서 산산조각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질투심은 이제 유진의 경력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의로 변질되어 있었다. 체리는 자신의 폭넓은 예술계 인맥과 자금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유럽의 어느 작은 디자인 스쿨 졸업생의 포트폴리오에서 엘리시안 제주의 컨셉과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작품을 찾아냈다. 물론 디자인의 철학이나 깊이는 전혀 달랐지만 대중을 선동하기에는 충분한 먹잇감이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하여 이 정보를 자극적인 기사를 전문으로 쓰는 인터넷 연예 매체에 흘렸다. 제보 내용은 교묘하게 편집되었다. 신인 디자이너 서유진 해외 무명 학생의 졸업작품 표절하여 진성그룹 대형 프로젝트 따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두 디자인의 유사한 부분만을 악의적으로 비교한 사진들이 첨부되었다. 기사는 주말 아침에 터져나왔고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대기업 진성그룹과 얽힌 스캔들이라는 점, 그리고 신데렐라처럼 등장한 신인 디자이너의 추락이라는 드라마틱한 요소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스튜디오 유진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비난과 욕설로 도배되었고 작은 스튜디오 앞에는 사실 확인도 없이 몰려든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표절이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진성그룹 강태준 회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유진은 사무실 안에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질문들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제 막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디딘 첫걸음이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이 이토록 더러운 진흙탕에 빠져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모두 침착해요. 우린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사실이 아니니 곧 밝혀질 거예요. 그녀는 불안에 떠는 팀원들을 다독이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디자인 과정 전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했다. 스케치 초기 단계부터 영감을 받았던 자료들, 수백 번의 수정을 거친 설계도들, 그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이 담긴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런 이성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사건은 즉각 진성그룹을 강타했다. 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엘리시지안 제주 프로젝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 긴급 이사회 소집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회장님, 당장 서유진 대표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그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다간 호텔이 문을 열기도 전에 표절 호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겁니다. 이사들은 앞다투어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의 눈에는 서유진이라는 개인의 경력이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그룹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차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서 대표님의 재능을 믿고 싶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고 디자이너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요.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는 유진을 내치고 그룹을 보호해야 하는가 아니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그녀를 믿어야 하는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고 너무나도 악의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역시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말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우리는 중립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진성그룹은 의혹만으로 파트너를 내치는 비겁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그 이후에 내릴 겁니다. 그때까지 이 사안에 대한 모든 언론 대응은 홍보팀에서 총괄하고 모두는 맡은 업무에나 집중하도록 하세요. 그의 선언은 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는 대외적으로는 신중한 대응처럼 보였고 내부적으로는 그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진짜 계획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물밑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김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유능한 비서였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 개인적인 지시다. 누구도 알아선 안 돼.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표절 논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파헤쳐. 최초 유포자 정보 제공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뒷조사를 해. 필요하다면 우리 법무팀과 사이버 보안팀의 최고 인력들을 비밀리에 투입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김 비서와 그의 비밀팀은 빛의 속도로 움직였다. 그들은 기사가 처음 올라온 인터넷 매체의 서버를 추적하여 최초 제보자의 IP 주소를 확보했다.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친 우회 접속이었지만 진성그룹의 기술력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IP의 최종 종착지는
한채린이 운영하는 갤러리 근처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동시에 유럽 현지의 정보원을 통해 표절에 원본으로 지목된 디자인 스쿨 학생과 접촉했다. 학생은 몇 주 전 한국의 한 예술 장학재단으로부터 자신의 포트폴리오 사용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거액의 장학금을 제안받았다고 실토했다. 물론 그 예술 장학재단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마지막으로 자금 추적이 이루어졌다. 유령 재단에 거액을 송금한 계좌는 한채린의 오랜 자금 관리인의 차명 계좌 중 하나였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바로 한채린의 추악한 음모였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준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유진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정보망을 통해 그녀가 밤늦게까지 스튜디오 불을 밝히고 변호사와 함께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가 식사를 거르며 일에 매달린다는 소식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혼자서 폭풍우를 견디고 있었다. 그 고집스러운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눈이 부시게 강인해 보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만 않았더라면 한채린의 표적이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본능적인 의무감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김 비서가 최종 보고서를 들고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얇은 서류철 안에는 한채린의 모든 범죄 행각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이메일 내역까지 그녀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태준은 서류를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 증거를 익명으로 언론에 터뜨려 유진의 누명을 벗겨주고 자신은 뒤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직접 한채린을 마주하고 이 추악한 게임의 판을 스스로 뒤엎을 것인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의 폭우 속에서 바람막이를 꺼내 입던 유진의 독립적인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챙기던 다정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더 이상 그녀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녀를 공격한 화살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면 그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 또한 자신이 되어야 했다. 태준은 결심을 굳히고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비서실을 통해 한채린에게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응축시킨 채 얼어붙어 있었다. 한채린 실장, 지금 내 사무실로 와. 한채린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강태준의 집무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태준이 마침내 서유진을 내치기로 결심했다고 확신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태준 씨, 불렀어. 이사들 성화에 결국 결정했구나. 진작 그랬어야지. 그 여자 때문에 그룹 이미지가 얼마나. 그녀의 목소리는 태준이 책상 위로 서류철 하나를 툭 하고 던지는 소리에 끊겼다. 이게 뭔데? 체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차명으로 설립한 유령재단의 서류. 그녀의 자금 관리인이 유럽의 디자인 스쿨 학생에게 돈을 보낸 은행 이체 기록, 그리고 그녀가 정보 제공자와 주고받은 암호화된 이메일 내역까지 그녀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이게 어떻게? 그녀는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몇 겹의 안전장치를 해두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강태준의 손에 들어갔단 말인가? 이건 조작이야. 서유진이 그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녀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그녀의 변명을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얼음보다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앞에서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마. 그 한마디에 체리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태준이 서유진의 편을 들고 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는 선을 넘었어, 체리나. 이건 단순히 유치한 질투의 문제가 아니야. 내 프로젝트를 그리고 진성그룹의 명예를 더럽혔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눈동자에 언뜻 이글거리는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내 사람을 건드렸어. 내 사람. 그 단어는 체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부로 너와 나의 인연은 끝이다.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너의 갤러리와 진성그룹 간의 모든 계약은 파기될 거다. 그리고 그룹은 이번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에 대해 너에게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돌아서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더 이상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다는 명백한 의사 표현이었다. 체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같은 시각 서유진은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전 그녀의 변호사 사무실로 발신인 불명의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한채린의 음모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일부가 들어있었다. 한채린의 측근과 유령재단 사이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였다. 유진은 단번에 이것이 평범한 제보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렇게 치밀하고 신속하게 내부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태준.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가 왜 동정인가?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의무감인가? 이유가 무엇이든 이 증거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방어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유진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가 아닌 자신의 작은 공간에서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스튜디오에서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먼저 저에게 제기된 표절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 엘리시안 제주 디자인의 초기 컨셉 스케치부터 최종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달간의 과정을 모두 공개했다. 모든 자료에는 날짜가 명기되어 있었고 그녀의 디자인 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뒤따랐다. 그것은 표절이 결코 아니라는 한 디자이너의 치열한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기자들 사이에서 수긍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의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팽팽해졌다. 유진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특정인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명 아트 갤러리 관장, 유령재단, 거액의 장학금 등의 키워드를 나열하며 언론이 충분히 진실을 추적할 수 있도록 단서들을 던져주었다. 그녀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이 추악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고발자가 되었다. 유진의 기자회견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모든 언론사의 이메일함으로 한 통의 보도자료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진성그룹이었다. 강태준은 유진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홍보팀을 통해 그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그가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강력하고 이례적인 내용의 성명서였다. 진성그룹 공식 입장문. 진성그룹은 스튜디오 유진의 서유진 대표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명하며 엘리시안 제주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표절 의혹이 특정인에 의해 악의적으로 조작된 비즈니스 테러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진성그룹은 본 사건의 배후인 한채린 관장 및
해당 갤러리와의 모든 파트너십을 즉각 종료합니다. 진성그룹은 파트너사를 보호하고 건전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성명서는 폭탄과도 같았다. 그룹의 총수가 직접 나서서 한 개인 디자이너를 보호하고 오랜 인연이었던 다른 파트너를 공개적으로 내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강태준의 명백한 선언이었다. 서유진은 자신의 사람이며 그녀를 건드리는 것은 곧 진성그룹을 건드리는 것이라는. 그는 한채린과의 관계는 물론 그녀와 얽힌 상류층의 인맥들에게 등을 돌리는 위험까지 감수했다. 유진의 기자회견장 역시 진성그룹의 성명서 발표 소식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유진은 팀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설치된 TV에서는 방금 끝난 그녀의 기자회견과 진성그룹의 파격적인 입장 발표에 대한 뉴스가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성그룹 강태준 회장이 직접 나서서 서유진 대표를 보호하고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배후로 한채린 관장을 지목하며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유진은 화면 속 강태준의 이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과의 과거 관계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한때 자신을 그림자처럼 취급했던 남자. 계약서의 조항 외에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던 남자. 그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고 있었다. 안도감, 고마움,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견고한 벽이 그의 이 예상치 못한 공개적인 행동으로 인해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한채린의 몰락과 함께 모든 소동은 막을 내렸다. 여론은 손바닥 뒤집듯 서유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섰고 그녀의 스튜디오는 역경을 이겨낸 실력파 디자이너라는 타이틀과 함께 업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엘리시안 제주 프로젝트는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태준의 공개적인 선언.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향한 지지가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사적인 감정의 무게를 유진은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회의실에서 마주치는 그의 깊어진 눈빛을 더 이상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피할 수 없는 대화가 곧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다. 며칠 뒤 늦은 저녁이었다. 유진은 스튜디오에 홀로 남아 새로운 설계 안에 몰두하고 있었다. 팀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고요한 공간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때 스튜디오의 유리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고개를 든 유진의 눈이 커졌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강태준이었다. 퇴근길에 들른 듯 슈트 차림의 그는 그녀의 아늑하고 소박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남자로서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여긴 어쩐 일로?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살짝 잠겨 나왔다. 태준은 대답 대신 천천히 스튜디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벽에 붙어있는 유진의 스케치들과 책장에 꽂힌 수많은 디자인 서적들을 잠시 둘러보았다. 이 작은 공간에 담긴 그녀의 꿈과 열정의 흔적들을 눈에 담으려는 듯이 방해했다면 미안하군. 그가 입을 열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와는 달리 어딘가 어색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일 얘기는 아니야.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조용히
그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태준은 그녀의 작업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섰다. 그리고 오랫동안 망설이던 사람처럼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변명이 아닌 사과였다. 미안하다, 서유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이번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야. 지난 3년 그 모든 시간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는 남자의 첫 번째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나는 보석을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이었고, 네가 내미는 손길을 귀찮아했던 바보였어. 나는 너와 함께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너를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저 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아내라는 껍데기만 봤을 뿐, 그 안에 진짜 서유진이 있다는 걸 알려고 하지 않았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유진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가 지난 3년간 홀로 삼켜야 했던 외로움과 소름을 그가 자신의 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네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텅 빈 집이 얼마나 차가운지, 네가 만들어 놓은 익숙함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네가 디자이너 유진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지. 너는 내가 모르는 곳에서 혼자 힘으로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에는 깊은 자조와 후회가 담겨 있었다. 후회한다, 유진아. 널 알아보지 못했던 시간들, 너를 외롭게 만들었던 순간들, 내 오만함으로 너에게 상처 줬던 모든 것들이 매일 밤 나를 괴롭혀. 이런 말 이제 와서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아. 염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동자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야. 그 지옥 같던 시간으로 널 다시 끌어들일 생각은 없어. 모든 걸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너를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라 디자이너 서유진으로 한 여자로 제대로 알아가고 싶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너를 사랑해보고 싶어. 그의 고백은 절절했다. 평생 굽혀본 적 없는 남자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진심이 담긴 애원이었다. 유진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의 후회가 얼마나 깊은지도 알 수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리며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3년간 얼어붙었던 상처들이 차갑게 되살아나는 것 또한 느껴졌다. 투명 인간처럼 살아야 했던 시간들,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살아야 했던 외로움. 그 기억들은 사과 한마디로 녹아 없어질 만큼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태준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회장님이 아닌 태준 씨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번 일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지금 해준 사과도. 진심이라는 거 믿어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부서뜨렸다. 하지만 안 돼요. 유진아, 사과 한마디로 지난 3년의 시간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어요. 태준 씨가 무심하게 뱉었던 말들, 외면했던 눈빛들, 그 모든 게 내 가슴엔 상처로 남아있어요.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닌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는 이제 겨우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일어서고 있어요. 이 행복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만약 당신을 다시 받아들였다가 과거의 상처가 반복된다면 나는 그때 정말 무너져 내릴지도 몰라요. 그녀는 솔직한 두려움을 고백했다.
그것은 그에 대한 거절이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였다.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의 그 후회가, 그 감정이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고 내 상처가 아물 시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없이도 내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단호해서 태주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옳았다. 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거절당한 아픔보다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고통이 더 컸다. 알겠다. 한참 만에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듯 무거웠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는 분노하거나 오만하게 돌아서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결정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변화이자 진심이었다. 기다릴게.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네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리고 네가 나 없이도 행복해질 때까지.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그러니까 아주 잊지는 말아줘.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스튜디오를 나섰다.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고 문이 닫히자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둑이 터지면서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의 고백은 그녀의 심장을 흔들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사랑을 믿었다가 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두려웠다. 강태준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진의 거절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시작을 의미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그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의 안에 있었지만 꺼내는 법을 몰랐던 진심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회사에서의 태도였다. 그는 약속대로 유진에게 사적인 접근을 일절하지 않았다. 엘리시안 제주 프로젝트 회의에서 그는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예의를 지켰다.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부르지 않았고 불필요한 시선으로 부담을 주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경청했고 그녀의 전문성을 존중했으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녀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도록 자극했다. 그의 변화는 프로젝트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회의 분위기는 훨씬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변했다. 유진은 그의 존중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압박감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그의 모습을 더 객관적으로 관찰할 여유가 생겼다. 그의 노력은 회사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권력이나 돈을 사용해 그녀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으로 지쳐있던 유진의 스튜디오로 고급죽 전문점에서 배달이 왔다. 진성그룹에서 파트너사 임직원분들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입니다. 라는 정중한 메시지와 함께였다. 메뉴는 그녀가 가끔 속이 좋지 않을 때 만들어 먹던 담백한 야채죽이었다. 유진은 무심코 한 숟가락을 떴다가 멈칫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맛. 간이 세지 않고 쌀알이 부드럽게 퍼져 있으며 은은하게 퍼지는 채소의 단맛까지. 그것은 그녀만이 아는 그녀 자신을 위해 만들던 바로 그 맛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녀의 취향과 습관이 담긴 맛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강태준, 그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이 맛을 어떻게 그녀는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무심코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다. 그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파트너사를 위한 식사라는 명분은
그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그의 세심한 배려였다. 유진은 따뜻한 죽을 천천히 넘기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보이지 않는 도움은 또 있었다. 유진은 엘리시안 제주 외에도 지인의 부탁으로 작은 비영리 단체의 청소년 쉼터 리모델링을 재능기부 형태로 돕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관할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핑계로 공사 허가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다. 예상과 시간이 빠듯한 프로젝트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유진이 발을 동동 구르며 해결책을 찾고 있을 때 기적처럼 다음날 아침 구청에서 허가가 떨어졌다는 연락이 왔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변화였다. 예전에 강태준이었다면 내가 해결했소라며 생색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유진은 알 수 있었다. 이번에도 그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성취했다고 믿게끔 조용히 뒤에서 장애물을 치워준 것이었다. 그녀를 돕되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 그는 정말로 변하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 자신이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언젠가 회의 시간에 유진이 한국 전통 건축 기법인 그랭이질 공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생소한 전문 용어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서로 다른 부재를 깎아내어 빈틈없이 맞추는 기법 말이오. 엘리시안의 컨셉인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기에 아주 적절한 방식인 것 같군. 회의실에 모두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건축이나 디자인에 문외한이었던 그가 어떻게 그런 전문 지식을 알고 있단 말인가. 유진 역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그리고 그녀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위에 군림하려는 지배자가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걷고 싶어 하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유진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강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머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상기시키며 경고했지만 가슴은 그의 진심 어린 변화에 자꾸만 반응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유진은 희귀한 해외 건축 서적을 구하기 위해 삼청동의 한 작은 전문 서점을 찾았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휴식 방법이었다. 그녀가 좁은 서가 사이를 지나며 책을 찾고 있을 때였다.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값비싼 맞춤 정장 차림으로 낡은 서점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자. 강태준이었다. 그는 돋보기를 쓴 채 작은 글씨의 책 제목들을 끙끙대며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해서 유진은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책을 찾고 있었다. 그녀가 회의 시간에 언급했던 지금은 절판된 어느 라오 건축가의 사상이 담긴 책이었다. 유진이 조용히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그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서유진 씨,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비밀스러운 노력을 들킨 사람처럼 보였다. 여기엔 어쩐 일이세요? 유진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 그게 그냥 머리도 식힐 겸 책을 좀 보러 왔소. 그는 서투르게 변명했다. 찾으시는 책 이건가요? 유진은 그의 옆 서가에서 책 한 권을 꺼내 건넸다. 바로 그가 찾던 책이었다. 아, 이걸 어떻게... 이 서점은 제가 자주 오는 곳이라서요. 사장님이 책 위치를 잘 정리해 두시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책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는 예전처럼 다른 화제로 넘어가거나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그녀의 안색을 살피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주말인데 쉬지 않고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태준 씨야말로 주말까지 일 생각만 하시는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일이라기보다는 공부에 가깝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그의 시선은 그녀가 들고 있는 책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로 향했다. 그 눈빛은 따뜻했다. 더 이상 소유욕이나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을 순수하게 알고 싶어하는 존중과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시오. 그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계산대로 향했다. 더 머물고 싶어하는 아쉬움이 그의 뒷모습에 묻어났지만 그는 그녀의 시간을 존중해 주었다. 유진은 그가 떠난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의 모습, 서투르게 책을 찾던 그 어색한 모습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어떤 노력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날 밤 스튜디오로 돌아온 유진은 새로 사온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바 속에는 온통 강태준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그의 익숙한 야채죽, 그의 보이지 않는 도움, 그리고 오늘 서점에서 보여준 그의 진심.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깊은 불신과 경계심이 이제는 서서히 희미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마침내 따스한 봄이 오고 있는지도 몰랐다. 엘리시안 제주는 마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오픈 전부터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제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서유진의 디자인은 자연을 품은 예술이라는 극찬을 받았고 그녀의 스튜디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디자인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끝에서 유진과 태준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중과 조용한 배려가 두 사람 사이에 끈끈한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과거를 온전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매듭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강태준의 할아버지 진성그룹의 창업주 강건일 회장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유진과 태준은 각각 강 회장의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성북동에 위치한 회장의 고택으로 와달라는 거절할 수 없는 부름이었다. 유진은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태준은 무언가 직감한 듯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함께 갈 테니.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고택의 대청마루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강 회장을 기다렸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태준의 쪽으로 살짝 기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준 모습은 이제 그녀에게 충분한 믿음과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 이윽고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희끗한 머리와 깊은 주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호랑이처럼 날카롭고 형형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찻잔을 들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둘 다 고생 많았다. 호텔은 아주 마음에 들더구나.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유진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특히 서 대표 자네의 안목은 내가 틀리지 않았어. 강 회장의 말에 유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태준 역시 긴장된 얼굴로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드디어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천둥과도 같았다. 이제는 말해 줘야겠구나. 3년 전 너희 둘의 계약 결혼에 대한 진짜 이유를.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태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태준이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일밖에 모르는 아이였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도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도 없었지. 나는 네가 진성그룹을 이끌 제목이긴 하지만
곁에서 너를 잡아주고 인간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결국 반쪽짜리 리더가 될 것이라 걱정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서 대표를 알게 되었지. 법대 수석 졸업생이라는 뛰어난 머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존감.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시기하지 않고 알아봐주는 따뜻한 마음. 나는 첫눈에 알았다. 이 아이라면 내 저 고집불통 손자놈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유진은 너무나도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저 멀리 있는 노 회장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평범한 중매로는 절대 너희 둘을 엮을 수 없었을 게다. 태준이 너는 조건만 따지며 여자를 물건처럼 대했을 테고 서 대표는 그런 오만한 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테니. 그리고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집안의 탐욕스러운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게야. 평범한 집안의 아이가 진성의 안주인이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했을 테니 온갖 음모로 널 괴롭혔겠지. 그래서 계약이 필요했다.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막대한 돈이라는 조건. 그것은 태준이 너에게는 시험이었고 서 대표 너에게는 보호막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태준이 네가 3년 안에서 대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길 바랐다. 계약이라는 껍데기 속에 숨겨진 진심을 발견해내길 바랐지.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 대표에게는 그 계약이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다. 누구도 시한부 계약 아내에게까지 노골적인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지난 3년간의 외롭고 차가웠던 시간들. 그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 한 노인의 깊은 계획과 희망,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시험에서 처참하게 낙제했다. 그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그 보석을 내팽개쳤다.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결국 너희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왔구나. 강 회장은 두 사람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보다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서로를 마주보게 된 두 사람에 대한 대견함이 묻어 있었다. 이제 과거의 매듭은 내가 풀었으니 남은 것은 너희 두 사람의 몫이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만들어갈지 아니면 이대로 각자의 길을 갈지는 오롯이 너희의 마음에 달렸어. 강 회장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청마루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흔들어 맑은 소리를 냈다. 한참 만에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미안하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루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너에게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믿음에도 나는 부응하지 못했어. 나는 리더로서도 한 남자로서도 자격이 없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음을 인정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의미 없던 3년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아프고 외로웠지만 그것은 결국 지금의 자신과 지금의 그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다. 그녀를 향한 그의 과거의 냉대가 이제는 단순히 그의 오만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풀어야 했던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한 미숙함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동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진은 조용히 손을 뻗어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태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유진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없었다. 오직 따뜻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가능성만이 담겨 있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 하나로 모든 대답이 전해졌다. 그들의 과거를 얽매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마침내 오늘 이 고택의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완전히 풀려나고 있었다. 강건일 회장의 고택을 나서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서로를 짓눌렀던 과거의 모든 오해와 상처가 씻겨나간 듯 평온하고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유진의 손을 잡은 태준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채 올라 서울의 야경 속을 달리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간간히 유진의 옆모습을 훔쳐보았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진 기분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발견한 기분. 차가 그녀의 스튜디오 앞에 멈춰 섰을 때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시동을 끄고 몸을 돌려 그녀를 온전히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망설임이나 불안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가득했다. 유진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줄 수 있을까? 그의 질문에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태준 씨.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두 사람의 길고 길었던 방황이 끝났음을,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연인들처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과거의 연장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데이트는 진성그룹 소유의 7성급 호텔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태준은 유진에게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었고 유진은 그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연희동의 작은 백반집으로 데려갔다. 허름하지만 정갈한 식당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집밥 같은 저녁을 먹었다. 이런 곳은 처음 와보는군. 태준은 어색해하면서도 유진이 밥 위에 올려주는 반찬을 맛있게 먹었다. 세상엔 태준 씨가 모르는 맛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유진은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 꿈에 대해, 그리고 숨겨왔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나눠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였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태준을 자신의 스튜디오에 초대해 자신의 디자인 하나하나에 담긴 철학을 설명해 주었다. 태준은 진지한 눈으로 그녀의 스케치를 들여다보며 그녀의 세계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태준 역시 유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압박감 속에서 일하는지, 어떤 고민을 안고 그룹을 이끌어가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무 공간의 비효율적인 구조에 대해 불평하며 슬쩍 그녀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완벽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서툰 사랑의 표현들도 이어졌다. 태준은 난생 처음 꽃집에 들러 그녀가 좋아하던 프리지어 꽃다발을 사서 선물했다. 유진은 그의 서재 책상 위에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와 작은 간식을 말없이 놓아두었다. 사랑해, 보고 싶었어 같은 낯간지러운 말들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빛과 행동 속에서 그보다 더 깊은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엘리시안 제주가 성공적으로 그랜드 오픈을 한 어느 날이었다. 태준은 유진을 채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도심이 아닌 북한강이 유유히 내려다 보이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언덕 위였다. 여긴, 유진이 묻자 태준은 차에서 내려 그녀의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살 곳이야. 언덕 위에는 드넓은 빈 땅이 펼쳐져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땅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땅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시원한 강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예전의 나라면 아마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서 널 가두려고 했겠지.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젠 알아. 집은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야 진짜 집이라는 걸. 그는 품에서 설계도면 대신 깨끗한 백지와 연필 한 자루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이 집의 진짜 디자이너는 너야, 유진아. 아니, 우리 둘 다지. 나는 당신 없이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없어. 함께 그려나가자. 우리의 미래를.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이자 가장 완벽한 사랑 고백이었다. 그녀의 재능을, 그녀의 세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초대하는 진정한 프로포즈였다. 유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내민 연필을 받았다. 두 사람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나란히 앉아 백지 위에 그들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햇살이 잘 드는 넓은 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통창이 있는 아틀리에를 갖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할 수 있는 즐거운 부엌을 설계했고 사계절의 꽃을 볼 수 있는 작은 정원을 그리기로 약속했다. 그들이 함께 긋는 연필선 하나하나가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 되어 쌓여갔다. 에필로그. 1년 후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집이 서 있었다. 서유진과 강태준이 함께 디자인하고 지은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집이었다.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직접 가꾼 정원의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진은 태준의 어깨에 기댄 채 책을 읽고 있었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당신 야채죽 끓이는 실력은 좀 늘었어. 유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이젠 눈 감고도 끓일 수 있어. 대신 당신은 아직도 내 셔츠 깃을 제대로 다리지 못하던데. 어머, 일부러 그러는 거 몰랐어요. 너무 완벽한 남편은 매력 없으니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편안함이 가득했다. 태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의 눈빛이 한없이 다정하고 깊어졌다. 고맙다, 유진아. 내 곁에 와줘서. 나라는 인간을 완성시켜줘서. 나도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계약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바로 이 집에서 이 순간부터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언덕 위로 부는 기분 좋은 바람이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다.